자, 움직임이 보내는 경고, 파킨슨병입니다. 네,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조성현 교수님의 수업입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파킨슨병이라고 하면 대부분 손이 떨리는 병을 떠올리시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 손이 전혀 떨리지 않는 파킨슨병 환자분들도 꽤 많습니다. 파킨슨병은 단순히 손 떨림의 병이 아니라 걸음이 느려지고 전신적인 증상이 일어날 수 있는 뇌질환입니다. 파킨슨병 초기에는 걸음이 느려지고 표정이 줄고 글씨가 작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라고 생각해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킨슨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증상과 치료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파킨슨병은 1817년 영국의 의사 제임스 파킨슨이 처음 보고한 병입니다. 그는 손이 떨리고 걸음이 느려지며 몸이 점점 굳어가는 환자들을 관찰하고 이 병을 떨림마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파킨슨병의 시작입니다. 아, 파킨슨이 사람 이름이었는지 몰랐어요. 예. 이후 연구를 통해 파킨슨병은 단순히 떨림이 있는 병이 아니라 뇌기능이 서서히 퇴행하는 진행성 뇌질환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알츠하이머병이 기억력 저하가 주된 증상이면 파킨슨병은 움직임의 변화가 먼저 나타나는 병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파킨슨병은 왜 생기는 거예요? 네, 파킨슨병이 생기는 이유는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중뇌에서도 흑질이라고 하는 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흑질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도파민은 우리 몸의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줄어들어서 도파민 분비가 감소하면 뇌 운동 회로에 문제가 생겨 신체 일부에 떨리거나 굳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니 이게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이게 왜 줄어드는 거예요? 네,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왜 감소하는지 아직 한 가지로 설명되는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세포가 전반적으로 약해집니다. 뇌세포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렇게 취약해진 상태에서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이 더해지면 도파민 세포가 서서히 손상되고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유전도 혹시 되는 거예요? 유전적 요인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대부분 파킨슨병은 유전병은 아닙니다. 전체 파킨슨 환자분 중에서 가족에게 명확하게 전달되는 유전병 형태는 약 5에서 1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파킨슨병의 위험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유전자 변이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전 변이가 있다고 해서 파킨슨병이 반드시 생기는 것은 아니고 위험을 조금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환경적 요인으로 농약이나 살충제 노출, 대기오염, 그리고 중금속이나 독성 화학물질 노출이 파킨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뇌의 도파민 신경세포에 손상을 주고 산화 스트레스나 염증 반응을 일으켜 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요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파킨슨병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할 때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아까 파킨슨병이 대부분 이제 손떨림을 생각하는데 떨림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뭐 손떨림 말고 파킨슨병의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파킨슨병의 증상은 크게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운동 증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떨림과 같은 떨림 증상입니다. 이런 떨림은 주로 손에 나타나지만 턱이나 혀, 다리, 발 등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안정을 취할 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손과 발 등에서 힘이 빠질 때 떨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손이 어떻게 떨리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힘을 빼고 있는데도 손에 떨림이 있죠. 그런데 손을 움직이면 이런 떨림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아, 이게 가만히 있을 때 이런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소파에 편안하게 기대서 팔을 내려놓은 상황, 걸을 때 발생하는 손떨림이 파킨슨병에서 나타나는 떨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파킨슨병 외에도 뭐 수전증이라던가 너무 피곤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게 좀 떨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거랑은 좀 증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수전증은 손이 떨리는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글씨를 쓰거나 무게를 있는 물건을 들거나 팔을 뻗어서 특정 자세를 취할 때 양손에서 떨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보통은 양쪽 손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더 빠르게 떨리기 때문에 파킨슨병에서 보이는 떨림과는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킨슨병 운동 증상은 보행장애입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초기에는 이렇게 자세가 굽어지고 다리를 질질 끄는 것처럼 보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 걸어 다닐 때 팔이 덜 흔들리거나 보폭이 좁아지면서 다리 사이가 좁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움직일 때 발이 바닥에 끌리기 때문에 발 끄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기도 합니다. 특히 증상이 한쪽에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오른쪽 팔이 흔들림이 줄어들면서 오른쪽 발이 끌리고 오른쪽 신발이 닳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오는 경우가 더 많구나. 처음에는요. 네. 그래서 병이 깊어지면 걸을 때 넘어지기도 쉽고 방향 전환이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운동 능력이 저하돼서 동작이 둔하고 행동이 작아지고 느려지면 표정이 줄어서 무표정해지고 말할 때 목소리가 작아지고 글씨도 작아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주로 큰 동작보다는 핸드폰 사용할 때 단추 채우기 등 세밀한 동작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요. 파킨슨병 증상들은 이제 한쪽에서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반측마비라고 생각해서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환으로 착각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운동적인 증상인 거고 비운동적인 증상들은 어떤 걸까요? 네, 그래서 비운동 증상은 운동이 아닌 증상들을 이제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후각 저하나 장운동 저하 같은 변비 등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아주 초기 단계부터 냄새를 잘 맡지 못하거나 화장실을 원활하게 가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우울, 불안, 무기력증의 증상도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수면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밤에 깊은 잠이 들지 못해 자주 깨고 불면증이 생기거나 렘 수면 행동 장애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렘 수면 행동 장애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네,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꿈을 꾸는 단계가 렘 수면 단계입니다. 이 렘 수면 시기에 공격적이고 쫓기는 꿈을 꾸면서 격한 잠꼬대를 하고 때리거나 발로 차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렘 수면 행동 장애입니다. 자고 있는 동안 막 이렇게 발길질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런 소리 지르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증상이 더 과격하게 나타나면 침대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침대 맡에 두고 잔 물건들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비운동 증상 중 일부는 앞서 설명드린 운동 증상보다 훨씬 더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변비는 운동 증상 발생 20년 전부터, 렘 수면 행동 장애는 10년 전부터도 나타날 수 있고 후각 장애와 우울증은 5년 전부터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운동 증상들을 잘 알고 있으면 초기에 파킨슨병을 감지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파킨슨병입니다라는 진단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네, 파킨슨병은 이제 한 가지 검사로 진단하는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경과 전문의의 진찰이 가장 중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손떨림, 느린 움직임 같은 증상을 확인하고 신경학적 진찰을 통해 진단을 하게 됩니다. 뇌 MRI나 도파민 기능을 보는 핵의학 검사가 다른 질병과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 하나로 확진한다기보다는 증상과 진찰 소견을 종합해서 이런 파킨슨병 진단을 하게 됩니다. 파킨슨병 진단이 중요한 이유는 파킨슨병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다른 질환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형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다게툭 위중이나 진행성 핵상마비 같은 질환이 있고 이 병들은 파킨슨병과 비슷하게 초기에 움직임이 느려지고 몸이 뻣뻣해집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진행이 더 빠르고 균형 장애가 초기에 오며 자율신경 이상, 인지 문제 등이 비교적 일찍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정형 파킨슨 증후군 중에 진행성 핵상마비의 경우 초기부터 자세가 불안정하고 반복적으로 뒤로 넘어지는 게 흔하고 눈을 위아래로 움직이기 힘든 수직성 안구 운동 장애가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표정도 감소하고 삼킴 장애도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며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문제 해결 능력이 감소하고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병들이 파킨슨 치료약에 대한 반응이 적은 경우가 많아서 조금 진행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게 증상은 또 비슷하고 뭐 나오는 것들도 좀 비슷한데 사실은 원인이 이 병- 다른 건가요? 원인 다른 거예요? 아니면 질환 자체가 뭐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 잘 네. 모르겠어서요. 원인 자체가 다르게 되고 그 이제 발생하는 원인이 도파민 세포 외에도 다른 신경 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도 좀 다르게 진행되나요? 네, 치료는 이제 비슷한 약을 쓰기도 하는데 치료에 대한 반응이 적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파킨슨 병은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될까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파킨슨병의 치료 목표는 병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고 부족해진 도파민 기능을 보완해서 증상을 이제 조절하고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기본은 약물 치료이고 레보도파가 대표적으로 사용됩니다. 레보도파. 이 약은 뇌에서 도파민으로 바뀌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서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후에 증상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궁금하다. 자, 아까 봤던 거고 저게. 네, 그래서 왼쪽에 이제 그 안정시 떨림이 보이는데요. 많이 오른쪽에- 줄어들었다. 네, 약을 복용하고 1시간 이후 영상입니다. 약을 복용하고 나면 떨림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손은 이렇게 하는 게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손은 일부러 일부러 겁니다. 하시는 거예요? 네. 떨림 증상. 저 이렇게 흔들리는 증상은 확연히 없어졌네요, 진짜.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즉각적이네요. 1시간 만에 이렇게 그러게요. 반응을 네. 한다는 게. 그래서 느린 증상도 많이 좋아질 수 있어서 약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일상생활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어요. 네. 예. 그래서 파킨슨병은 이제 약이 굉장히 반응이 좋은 질환이기 때문에 떨림이나 이제 느린 증상에 약 복용하면 상당히 호전되어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를 미루기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이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규칙적인 운동, 재활치료, 수면 장애 같은 우울감 같은 이제 비운동 증상 관리도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운동은 몸의 유연성과 균형 능력을 유지하고 보행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며 재활치료가 일상생활 기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특히 걷기, 스트레칭, 근력 운동, 이제 춤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보다는 꾸준히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고 수면 문제, 우울감, 변비, 자율신경 증상 같은 비운동 증상들이 사실 상당히 더 많이 힘들 수 있는데요. 이런 증상은 환자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은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운동, 재활, 비운동 증상 관리를 함께하는 통합적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아까 치료 방법 중에 약물 치료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술로 치료하는 것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모든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약물 치료로 초기의 증상이 잘 조절되기 때문에 초기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몇 년 지나게 되면 약효 지속 기간이 짧아지고 운동이 이제 좋고 나쁨이 반복되는 운동 변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약 효과가 있긴 한데 약을 복용하면 몸이 원하지 않게 과하게 움직이는 이상 운동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선택적으로 뇌신부 자극술 같은 수술적 치료를 통해 증상을 더 안정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신부 자극술은 아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뇌의 특정 부위에 그 전극을 삽입한 이후에 뇌의 특정 부위를 지속해서 전기 자극을 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전기 자극을 주는 거예요? 어머.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게 파킨슨 병을 완치하는 것은 아니고 증상을 호전시키고 약이 저 효과가 잘 나타나도록 해주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완전히 이제 완치가 될 수는 없고 약물 치료를 잘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좀 보조 역할이라는 거죠. 네, 운동 후기에 나타나는 이제 이런 합병증을 조절할 수 있는 수술적 치료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강연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파킨슨병이 아직 완전히 예방하거나 멈추는 방법은 없긴 합니다. 하지만 병의 속도를 늦추고 뇌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먼저 초기에 꾸준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은 움직임 기능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넘어짐을 예방할 수 있게 생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우울감이나 수면 문제 같은 정서적 변화가 있다면 혼자 참지 말고 꼭 의료진과 상의해 주시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파킨슨병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로 알려주셨는데 댓글이 좀 많이 달렸습니다. 네, 네.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셔요. 네. 예. 최고의 날님께서는 시어머니도 15년 전에 파킨슨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님이 많이 그립습니다라고도 남겨주셨고요. 비니네님은 방문 요양하고 있는 어르신이 파킨슨병이라 오늘 강연 특히 집중하고 있는데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와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질문도 있어요. 네. 예. 그 아버님께서 최근에 파킨슨병을 진단받으신 분인데요.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치매가 온다고 하는데 이건 어.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아, 네,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네. 질문인데요. 파킨슨병 환자 모두에게 치매가 생기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네, 파킨슨병이 다른 같은 연령대 일반인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약 3, 4배 정도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 환자를 봤을 때 치매 없이 지내는 파킨슨병 환자들이 더 많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환시나 인지 저하가 비교적 초기에 나타나는 경우에 치매가 더 빨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병의 진행 속도와 경과는 개인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정기적인 진료와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진단 받으신 환자분께서도 남겨주셨는데요. 약은 5년 정도 지나면 약효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맞나요? 라고 하시네요. 아, 네. 그 일부는 맞는 예. 이야기고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레보도파 약 자체가 효과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에 진행하면서 뇌의 도파민 신경세포도 점차 더 줄기 때문에 약효가 지속되는 기간이 짧아지거나 몸이 이제 효과가 있어서 풀렸다가 다시 굳는 변동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약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질병의 진행 과정과 관련된 변화이며 약 용량이나 복용 방법을 조절하면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강의 움직임이 보내는 경고 파킨슨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